안녕하세요.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맡은 김대훈 경영지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관련하여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과 AI에 대한 부분 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입 기업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how, 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들은 사실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칫 실패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알아야 할 스마트 공장의 진짜 준비는 무엇인가 라는 화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나요? 답은 어떨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하,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정의해서 우선 시도하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방법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돈만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시간도 많아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면 결과물이 조잡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의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려는 코끼리의 크기와 냉장고의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큰데 냉장고가 작다면 문을 연다고 해서 들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 스마트화의 수준, 이런 부분들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냉장고가 크면 코끼리는 커도 되고 냉장고가 작으면 작은 코끼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의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즉, 스마트 공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동안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실패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호공대의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한 실패 요인 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6개 기업을 인터뷰하고 난 후에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군작물 전문 제조업체,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건축물 판석 생산 기업, 김치 제조 전문 기업, 건축물 가설 구조물 전문 생산 기업, 용융 아연 도금 전문 기업, 이렇게 6개 기업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대표의 IT 이해도 부족이라든지 환경이 불안정이라든지 직원들의 거부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페이지의 초기 인터뷰 내용을 1차 주제별로 다시 매핑한 표입니다. 25개 사례에서 10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시 3개의 주체로 나뉘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입기업에서 6가지 실패 사유가 나왔고 공급기업에서는 3가지 사유가 나왔으며 쌍방규칙 사유로는 2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전 페이지의 초기 인터뷰 내용을 1차 주제별로 다시 매핑한 표입니다. 25개 사례에서 10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시 3개의 주체로 나뉘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입기업에서 6가지 실패 사유가 나왔고 공급기업에는 2가지 사유가 나왔으며 쌍방규칙 사유로 또 2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입기업에서의 문제점은
공급기업 선정 및 계약 분쟁이 있었고 대표이사의 IT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거. 세 번째로 대표이사의 참여 부족. 네 번째, 도입기업 운영 인프라 부족. 다섯 번째, 도입기업 운영 인력 부족. 여섯 번째, 작업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공급기업으로는 공급기업 대응 실패.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미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쌍방과실로는 업무 분석이 미흡했고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이 좋았던 점은 스마트 공장 실패 원인을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연쇄적 인과 구조로 파악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요약하였습니다. 리더십 부재, 운영 인력 역량 부족, 현장 미고려한 설계, 요구사항 분석 부실, 공급기업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실패 시퀀스로 다시 정리하자면 리더십이 부재하였고 그로 인한 인력 역량이 부족하였으며 요구 분석이 실패하였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가 부적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급기업의 대응을 실패하게 된 겁니다. 결국 스마트 공장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형식적으로 도입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방치하였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 공장 실패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인식, 제대로 된 인식, 제대로 된 조직, 제대로 된 소통, 제대로 된 실행의 연쇄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번 3장은 실패 시퀀스를 역추적 로드맵인 예방 시퀀스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규 고객사이고 제조 라인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공급업체에게 우리 제조 라인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도입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계나 라인을 발주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은 어떻고 규격은 어떠며 작업자 수, 설치 공간까지 모두 요구사항이 적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스마트 공장 도입에서는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가 IT를 잘 몰라서라고 하며 요구사항 정의를 공급기업에 맡깁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도입기업이 고객이 아니라 공급기업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즉 스마트 공장 실패 출발점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한 관계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의 구분입니다. 이제 실패 시퀀스를 참조하여 역추적 로드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시퀀스를 반대로 전개하되 성공이라는 부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업 대응은 실패했던 것을 공급기업 대응 성공으로, 설계가 부적합 부분을 설계 명확화 부분으로, 요구 분석을 실패했던 부분을 요구 분석을 정교화하고 인력 역량 부족을 인력 역량 강화로, 그리고 리더십 부재한 부분을 리더십 주도 확립이라는 부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공 시퀀스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리더십과 역량 강화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무엇에 대한 리더십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하는가? 단순히 스마트 공장을 성공시켜야 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장은 스마트 공장 성공에 맞는 리더십과 업무 역량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역량 강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왜 이걸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시퀀스를 다시 보자면 리더십 주도 확립, 인력 역량 강화, 요구 분석 정교화, 설계 명확화, 공급 기업 대응 성공을 해야 스마트 공장 도입을 성공한다는 전개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구분선은 도입 기업에서의 역할이고 뒤에 파란 선은 공급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역할에 대한 접점은 요구 분석 정교화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공장 성공 도입을 위한 리더십과 역량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동화와 스마트화는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정의. 자동화 정의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 규칙적 작업을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적 대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화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능형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동화와 스마트화는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 규칙적 작업을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적 대체행위입니다. 스마트화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개선이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지능형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동화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고 스마트화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용어가 보이죠?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을 보면 도입기업이 해야 할 일은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리더십과 역량에 대하여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리더십이란 먼저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구분 지었죠? 두 번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데이터가 무엇이고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해당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지를 기준 정보를 통해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네 번째, 그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즉, 기본 정보 작성, 그리고 데이터 흐름 기반 요구사항 정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도입기업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5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 정보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준 정보가 무엇일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품 리스트, 자재 코드, 거래처 리스트, 기타 등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기준 정보입니다. 기준 정보가 안 맞으면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준 정보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데이터가 불일치해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단절하게 됩니다. 왜 같은 제품인데 이름이 다를까요? 그것은 각 부서가 자기 시스템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정보가 다른 이유는 각 시스템이 도입 시점과 공급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드 체계, 명령 규칙도 다르죠. 부서 간 데이터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준화하자 하지만 결국에는 영영 못하는 것이 또한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MES와 ERP 연결 시 제품 코드가 안 맞아서 실질적 집계가 잘 안 됩니다. 품질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다시 브이룩업을 하게 됩니다. 동일 제품의 불량률, 생산량, 납품량이 서로 다른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죠. 결국에는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 수작업 공장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기업에서는 이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요? 공급기업에서 이게 중요성은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기준 정보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정보가 표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자동화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연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ERP, MES, QMS, WMS 간 연계가 용이하게 됩니다. 분석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돼서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협력사와 통합하는 데 있어서
공통 코드로 하기 때문에 통합이 용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정보는 기술이 아닙니다. 언어의 통일이고 조직과의 약속입니다. 시스템보다 먼저 기준정보를 정리해야 스마트 공장은 비로소 말이 통하는 공장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엑셀 작업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 정보를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의 코드번호를 파악해 보세요. 혹시 시스템이 없이 있다면 엑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파악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진단 부분이 되는 것이고 많이 틀리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 결과가 심화될수록 엄청난 비용이 나중에 청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의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ISO 기준에 따라 코드네임, 명령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품질을 위한 국제 표준 형식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전부 다룰 수 없고 방향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기준 정보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진화 과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조적 진화 기반 데이터 생애 주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시 피라미드, DIKW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데이터가 모아져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쌓여서 지식이 되면 이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피라미드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한계는 너무 관념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찰까지 이르게 되는 데이터의 변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이것을 구조적 진화 기반 데이터 평생주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원을 데이터화한 RDD, 이를 통해서 생성된 원천 로 데이터, 이를 정형화시킨 구조화 데이터,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취합한 취합 데이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인사이트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립되어야 AI가 정확하게 읽어드릴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6장은 기준 정보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진화 과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들 모델을 정리한 장표입니다. 각 단계별로 1단계 RDD, 2단계 로우, 3단계 구조화, 4단계 집계 취합, 5단계 통합, 통찰,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도입기업이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전체 5단계에서 1단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2단계가 제대로 생성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단계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진화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공장 도입이 성공되기 위한 방법론은 RDD 작성과 DFRS, 즉 데이터 흐름 기반 요구사항 정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 고객사가 제조 라인을 도입할 때 원자재와 제조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 데이터, 즉 RDD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는 자원 데이터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시간, 설비 등의 자원 요소를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 정의하는 거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생성, 수집, 활용,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 정보로서 의미합니다. 즉 베이직 데이터 모델일 거죠. RDD란 결국 데이터의 탄생점이며 모든 정보 체계, ERP, MES, SCM, HRM 등의 공통 언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존의 경영 언어인 자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입니다. 자원 데이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원가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가는 자원의 소비 결과이며
RDD는 자원의 정의이므로 원가의 기초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일관성의 근원입니다. 각 시스템 등이 서로 다른 코드 체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RDD를 공통 기준 정보로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중복, 누락,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데이터 거버넌스의 실무 구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RDD는 단순한 목록이 아닌 데이터 구조적 진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원을 데이터화하는 행위가 곧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주권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정의권이 시스템 공급자에게 있었으나 RDD를 통해 도입기업이 직접 데이터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할 때 설비, 품목, 작업자, 공정 단위의 기준 정보를 정의하며 시스템 구축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활용은 원가 및 수익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RDD 기반으로 자원 투입량, 시간, 에너지,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제 원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흐름 기반 요구사항 정의를 실행합니다. 각 자원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흐름 단위로 정의하게 됩니다. 네 번째, AI,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RDD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가능한 피처셋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확한, 적합한 데이터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 예측을 하고 고장을 예제하며 품질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탄소 배출량 등 환경 성과를 정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기존의 기준 정보와 세들, 즉 구조적 진화 기반 데이터 생애 주기 모델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 기준 정보는 공급 기업 위주의 거고 무엇을 등록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현황과 수동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공급 기업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세들 모형은 도입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목적은 데이터의 존재 정의 및 흐름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형태는 RDD 기반 구조적 데이터 테이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데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부분이 관점입니다. 자원, 속성, 관계, 흐름들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존재 흐름을 설계해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확장폭이란 구조적 진화, 즉 더 확장이 되게 될 경우 기존에 쓰는 코드의 연장으로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은 도입 기업이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즉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표준화 방식입니다. 이번 7장은 구조적 진화 기반 데이터 생애 주기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까지 말했던 세들 모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데이터 흐름 기반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흐름 기반 요구사항대로 작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념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에 자원 데이터를 기준 정보에서 입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파악을 해서 어디서 생성이 되고 어디로 이동이 되는가, 그에 따른 적합성은 검증이 되는지, 누락을 했는지, 불일치 등이 있는지 또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이때에 적용될 시스템이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 비기능적인 부분, 인터페이스가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FRS 명세서가 나옵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자원 데이터를 기준 정보로 완성시킨 후
데이터 흐름에 따라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생긴다는 개념도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도입기업이 알아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준 정보를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급기업 위주가 아닌 도입기업 위주로 기능별로가 아닌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그 두 가지가 완성이 돼서 공급기업에 건네주게 되면은 약 50% 이상의 완성도가 입이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훨씬 또 짧아지게 되고 비용도 적어지게 되며 그러면서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작업이 완성되어야만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